지금까지 이런 조합은 없었다. 정치 좀 아는 세 남자의 완벽한 티키타카. 김종배, 김보협, 김민아의 신삼김시대. 네, 제목은 계속 신상김시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유튜브 연장 방송인데요. 김보혁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아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냥 신상김시대로 가야 될 건데 같네요. 그죠? 그러시죠? 그 김보혁 기자가 김씨네 정치 맛집이라고 새 이름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김민아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름에 대해서? 네, 배고프네요. 맛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배고프네. 네, 그러게요. 이거 아침에 배고프게 맛집 이런 거 말고 음. JBH. 네, 네, 그건 또 뭐야? 종배 보협 JBH. 그러면 김민아는 와 김민아. 흉악한 인간이네. 이거.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야, 은근히 흉악하네. 네,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똑같이 한 번 한 번 좀 발제를 하고 좀 이야기를 좀 그러니까 이어가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보혁 기자가 먼저 좀 발제 좀 해주시죠. 지난주에 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4월 7일 네.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다 다 아시는 대로 민주당의 참패, 네. 서울과 부산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음. 그 뒤로 이제 뭐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늘 이어지기 마련인데 후폭풍들이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의 혁신, 반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초선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예, 오영환, 이소영, 전용기, 장경태, 장철민 예. 모두 20대, 30대 의원들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분들이 예. 이제 그 반성문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지층 중의 일부가 초선 오적이다, 적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나가서 초선당을 만들라, 탈당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경쟁이 혹은 그 괴리가 있어서 아무튼 당분간 좀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김보혁 기자는 이미 딱 같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좀 지나친 것 같다고 지금 바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점이 좀 지나치다고 보시는 건데? 저는 치열하게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우리가 졌는지 민주당을 총선 때 지지했던 사람들이 왜 등을 돌리고 배신감을 토로하는지 네. 그리고 회초리를 들고 왜 저렇게 엄하게 꾸짖는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모든 이야기가 테이블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렇게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서로 생각이 다른 것도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죠. 역동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면 적이다 해버리면 움찔하거든요.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좀 지나치다라고 하는 게 2030 의원 5명의 입장이 지나치다가 아니라 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지나치다. 그렇습니다. 김민호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지나친 반응이고요. 뭐 이런 일이 사실 처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뭔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또는 이제 권리당원들 그리고 이제 주류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면 이렇게 당원들이 나서서 또는 이제 좀 강경한 어떤 색채의 지식이 나서서 이렇게 문자 폭탄을 보내고 굉장히 그 강경한 어조로 당원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비난글을 쓰고 네.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되어온 일입니다. 그래서 뭐 이상할 것도 없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당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국면인 건데 네. 지금 당권 선거나 이런 게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게 생산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선거 이후에 새롭게 또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소화될 것이냐 이거 좀 의문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럼 두 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격렬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는 이렇게 나오는데 격렬한 반응 자체가 토론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네. 다만 이제 격렬한 정도가 네. 우리 막 토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격한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적이야. 너는 이 당에 있으면 안 돼. 나가. 이거는 너와 대화하고 쉽지 않다. 논쟁의 자격도 없다. 이렇게 배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건 토론이 아니라 공격이다. 그렇습니다. 그건 좀 지나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론하고 그다음에 재반론하고 이런 게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논리 싸움이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실력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에 가깝고 그나마 이제 지금 나오는 반발 중에 그래도 어떤 반론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예를 들면 이 초선 5인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그 이번에 선거 패배가 조국 전 장관 때문이냐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지난 총선에서는 뭐 승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것은 이것은 뭐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얘기긴 하죠. 그 나머지 얘기들은 뭐 대통령 덕에 배지 달고 이제 와서 뭐 총질을 하느냐 또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초선당을 나가서 만들어라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공격에 가까운 얘기고 그게 뭐 반론할 게 없잖아요. 우리 실력으로 배지 달았습니다.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공격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좀 저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수호, 추윤 갈등이 선거 패배한 원인이다라는 이들의 진단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내용을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저는 당원들이 그렇게 화나는 것도 이해가 가고 그리고 이 당원의 성격이 당의 주인이잖아요.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참여하는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내용 면에서 어떤 그 조국과 추윤 갈등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먼저 얘기를 하면 이번에 후보를 내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 그 점이 좀 짧지만 강렬했다고 보는데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의사결정 과정 당헌을 바꿔서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한 게 특정한 당 지도부 몇 명 혹은 당대표가 결정한 게 아니었거든요. 당원 투표로 결정. 어쨌든 당원 투표를 거쳤고 당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정을 한 거여서 거기에 대해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당원들은 나도 거기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데 당원들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당의 초선 의원들이 반대를 해? 그건 뭐야?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후보를 냈어야 됐다 안 냈어야 됐다에 관해서는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뭐 거대 정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그러한 이유로 이 원인 제공을 했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치러지는 선거라다라는 이유로 후보를 내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후보를 내냐 안 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조건이 전제돼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박원순 전 시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의 여당이 충분히 사과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2차 가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게 보여졌고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이해찬 전 대표가 화를 내는 장면이랄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박원순 전 시장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애매하게 뭐 이렇게 의원들이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만 내리에 남아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출마 강요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 이제 1차적으로 이게 문제고 2차적으로 김보혁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당원이 투표를 해서 내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왜 안 했냐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논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 당이 당원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걸 들어주는 뭐 서비스 센터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판단을 하고 이 투표를 하고 이 과정도 하나의 정치거든요. 그리고 책임 있는 지도부와 소속된 의원들은 그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좀 더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원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투표했으니까는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알리바이로 계속 이것을 써온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거기에 얹혀가는. 그렇죠. 지금 국면도 사실은 그런 국면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당원들을 상대로 한 정치행위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당원들을 상대로 한 정치행위다. 근데 사실 당의 주인은 당원들 아닙니까? 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예를 들면 그러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표를 찍으면 예를 들면 이번 선거처럼 야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예를 들면 지난 총선처럼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으니까 야당은 앞으로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다 하자. 이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서울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은 다 오세훈 시장이 하자는 대로 하자. 왜냐하면 국민이 선택했으니까. 이것도 아닌 거죠. 아니,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대리자냐 대표자냐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시사 카페에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대표자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원론일 수가 있죠. 근데 아무튼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견이 갈리고 그래서 갈린 의견을 최종 정리하는 차원에서 당원 투표라는 마지막 절차를 거쳤다라면 그 자체는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 최종적인 절차는 존중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절차도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전에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당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정치 행위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게 윤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윤리적 가치 판단은 1차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로 의원들에 대해서 그건데 거기서 당 지도부가 당원 투표에 회부하기로 했다면 사실은 당 지도부는 이미 방향을 잡았던 거고 어찌 본다면 그러면 보궐선거 이후에 공천한 게 문제라고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때 당시에 더 공개적으로 그렇죠. 문제 제기를 네. 했었어야 순미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점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고 2차적으로는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어떤 책임으로서 초선 의원들한테 야 그때 그러면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 하는 건데 그때 그러면 당원들도 적극적으로 그 그렇죠.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설득하고 그렇죠. 그 얘기를 이런 그때 것들이 했었어야 있었어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은 수용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또 갈리는 지점이 그 당시에 이 당원 투표할 때 잘못 판단했다고 해서 지금 그 잘못을 바로잡자는 얘기가 그러면 온당하지 않은 거냐, 정당성이 없는 거냐, 그건 또 아닌 거죠. 이제 와서 바로잡자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바로 못 잡지. 끝났고 다만 이제 그걸 귀감 삼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 문제만 결국은 그 얘기인 아니, 거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의 논점은 이 당원들이 당심이 민심과 일치하느냐 방향을 궤를 같이 가느냐 그렇지 네. 않고 민심으로부터 아니 당원들도 국민들이고 그러니까 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원들 아닙니까? 네. 그럼 민심과 어느 정도 같이 가는 속에서 당심이 표출이 돼야 되는데 이 당심과 민심이 좀 멀어져 버린 거 아니냐. 이거는 분명히 한번 평가를 해볼 지점이죠. 네.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오히려 더 본질적인 문제다. 예. 당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갔다라는 그 어떤 현상보다도 아무튼 자 그럼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니까 조국 수호라든지 추윤 갈등이 또 하나였던 그 화근이 됐다라는 그 문제 의식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완화된 표현을 썼던데요. 구체적으로 쟁점들을 다 짚으면서 뭐 했다기보다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정도였고 그게 검찰 개혁의 모든 것이냥 했던 것은 당으로서 잘못을 했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도 반성한다. 이런 표현이어서 저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아니 이게 이 문제가 1, 2년 된 문제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왜 지난 총선 때 결과와 지금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이제 어떤 표심을 표출한다고 할 때 그 판단 기준은 복합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는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하자면 그때 막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그리고 그것이 검찰이 뭔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는 그런 것 같아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거 아니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에 그 개혁의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보궐선거의 이 결과는 결국 이 정권이 추진한 개혁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개혁 정책이라는 게 모두를 위한 어떤 정책이냐 아니면 특정 계층, 특정 정파 또는 특정인을 위한 개혁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게 특정한 어떤 집단을 위한 개혁이 아니냐는 의심이 국민들 사이에 좀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LH 사태라는 것이고 그게 결국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나름대로 개혁적인 걸 추진해 보려다가 무너져서 그래서 이제 신도시 추가 지정하고 그런데 거기서 일부 공직자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 이런 거 또는 이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자기 집을 전세 보증금을 그렇게 올렸더라 이런 거 그 분명히 이것도 전월세에 대한 그 전월세 3법을 추진하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런 걸 볼 때 뭔가 자기들을 위한 개혁을 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 그러면 추윤 갈등은 뭐였어? 그럼 그 전에 조국 전 장관 사태는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80석을 지난번에는 얻었는데 왜 그때는 뭐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어떤 패배의 원인이 되지 않았고 이번에만 패배의 원인이 된 거냐 이렇게 반론하는 것은 제가 드린 그런 말씀으로 이제 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180석을 얻은 것도 그 180석을 얻게 된 국민들의 판단 배경에는 이게 여러모로 어떤 그 전까지의 조국 전 장관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의문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는 정부가 K방역이라든지 이런 방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힘을 좀 몰아줘야 된다. 이런 판단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표심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만 딱 놓고서는 그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왜 지금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를 다 아시면서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 뭐 한두해 하는 것도 아니면서 제가 볼 때는 좀 물타기성 발언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네. 근데 개혁 관련해서도 그 총선 결과와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유능하지 못했고 그리고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저것 많은 얘기를 하니까 뭐 무슨 법을 통과시키는데 의석수가 모자라고 국회에서 힘들고 좋아 그럼 총선 때 당신들이 뭘 해보겠다고 하면 이 정도 의석수면 괜찮아 하고 확 몰아줬던 거죠. 몰아줬는데 그 뒤에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된 뒤로 뭔가 획기적인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뭔가가 진행되지는 않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잡음이 나거나 미진하거나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구멍 뚫린 게 나중에 문제로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능하지도 못하고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미진하고 그래 이 기회에 당신들 한번 좀 혼나봐 이런 민심들이 깔려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게 뭐 조국이니 추윤 갈등이니 이런 몇 가지 사안들만으로 뭐가 민심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런 모든 걸 종합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 좀 민주당 혼나야 돼. 이런 게 민심에 저조하게 흐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차피 이제 뭐 어떻게든지 이제 그 추스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놓은 일정이 이제 그 뭐 당기는 거잖아요. 원내대표 지금 선출은 이번 주 금요일에 하겠다라는 거고 당대표 경선도 일주일 일정을 당겼던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언론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그러면 또 이번에도 친문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던데 이런 접근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일단 뭐 친문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분석이라고 보는데 다만 주류에 유리한 방식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비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이 비대위라는 건 어쨌든 앞서서 이제 원내대표 선거와 당대표 선거 일정을 당겼기 때문에 이 비대위 활동 기간도 줄어 있습니다. 일주일이죠, 일주일.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임시적인 그야말로 관리형 이제 비대위인 것이고 또 원내대표 선거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선출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또 되죠. 그렇죠. 또 도종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이 됩니다. 그럼 원내대표를 선출을 누가 하느냐면 당내 의원들이 하는데 주류라는 것은 다수니까 주류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중에 투표를 해서 뽑는 원내대표는 당연히 주류겠죠. 결국은. 물론 그것도 3파전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확률을 얘기하자면 여전히 주류가 유리할 텐데 그럼 주류 비대위원장이에요. 주류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인데 그 비대위가 또 이제 이 전당대회 즉 당대표 선거 관리를 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대표 선거도 지금 이제 최고위원 선거까지 다 이제 투표를 직접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뽑기로 했는데 그 당원들의 다수 표심이 또 주류의 마인드일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국 이것도 주류가 어쨌든 선출될 가능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선출 일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정치 세력이 혁신했다거나 변화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사람이 바뀌었느냐를 보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 이 점에서 우려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초선 의원들을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 등을 볼 때 권리당원들 중에 목소리 큰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나름대로 활동을 잘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어떤 지금의 어떤 생각이나 그러한 뭐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전망 이런 게 편향돼 있단 말이죠. 그 편향돼 있던 점이 이런 지도부 선거나 이런 데도 반영되는 그 과정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그것을 국민들이 변화했다, 혁신했다라고 평가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조건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놓는 메시지라도 변화가 되고 어떤 여러 가지 태도의 변화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구조 속에서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9일에 초선 의원 5명이 처음에 반성문을 내놨을 때 그게 좀 다르게 읽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르게 이용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5명이
이걸 가지고 친문 반문 이런 식의 구도로 가져가지 말아라. 그걸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고 언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좀 했었죠.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그 사람 이름 성씨 앞에 친, 비, 반 붙여서 언제부터 그랬나 생각을 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아마 이 당시 여당을 갈라치기 하려는 사람들이 레떼르를 그렇게 붙이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국민의힘 쪽으로도 친이 친박 이렇게 넘어온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사람과의 친소관계 혹은 뭐 역사성 이런 걸로 친문이니 비문이니 반문이니 이렇게 가르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개혁에 대해서 생각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다양한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자기의 색깔, 자기의 정책 이렇게 무리를 지어야지 그게 대통령과의 친소관계, 친문, 비문, 반문 언론들도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가끔씩 얘기를 하면서 툭툭 튀어나오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후진적인 그룹핑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두 분께 한번 좀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김종배가 모르면 저희도 모르죠. 아 그렇게 탁 말도 아니, 놔도 왜 됩니까? 이것이 나오나? 아니 뭐냐면 언론이 친문 프레임을 쓴다는 민주당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기 시시비비 안 가리고 그렇다고 치고 예. 그럼 민주당은 지금 비문 내지 반문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그래 그런 게 이제 막 잡히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아,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대립구도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립구도냐?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두 분께. 그래서 저는 이제 주류 비주류의 개념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친문 반문이냐 비문이냐 뭐 이렇게는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게 친문 지금 질문대로 친문이 있으면 반문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답하기 어렵죠 그것은. 그런데 예를 들면 서로 뭔가 무리가 다르다라고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무리가 다르니까 원내대표가 3파전이 되는 것이고 당대표 선거도 3파전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이해찬 전 대표와 가까운 그룹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제 다른 쪽에서 이른바 이제 좀 주류에 가까웠던 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민평련 뭐 이렇게 불리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데 뭐 소위 86 뭐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이게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이른바 항상 얘기가 나오는 약방의 감초처럼 얘기가 되는 정세균계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룹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쨌든 정권하고 관계 형성해서 과거에 친박 비박할 때 그 비박에 해당하는 무슨 역할을 했냐 또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이밍의 문제는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지난 원내대표 경선도 보면 결국은 현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전해철 현 장관이 겨뤘잖아요. 네. 근데 전해철 장관이 그러면 비문 내지 반문이었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래서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친문과 더 친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새 핵심 친문, 강성 그렇죠. 친문 그렇죠. 이런 표현까지 아이고, 등장을 참. 하던데 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점에서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긴 좋아 어차피 다 친김이고 네. 아니 반문은 지난번에 2015년 16년에 안철수 대표가 싹 같이 나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에 이제 당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사라진 거고 비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있죠. 누구예요? 이제 최고위원 중에도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충청 쪽에 다수 의원 중에 한 분이 있고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그렇죠. 경우에 이 쓴소리를 좀 많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소위 뭐 이재명계 이렇게 불리는 의원도 있고 네. 근데 그 숫자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게 사실은 그렇게 세임을 하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김민하 평론가가 오히려 현실적인 진단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인물 교체가 어렵다면 메시지라도 확실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좀 보면 컨텐츠 그죠? 그렇죠. 정치 컨텐츠라도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치 컨텐츠 주로 이제 방점을 민생 쪽으로 이제 찍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민생이라고 하면 민생이고 이렇게 뭐 새롭게 이렇게 어떤 개혁 의제를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추진해 나가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정리하고 수습하고 뭔가 그렇게 책임성이 있는 리더십을 갖춰서 이제는 마무리해줄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하고 그것을 당이 뒷받침하고 그런 동시에 정권 재창출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시대 정신은 무엇이며 그 시대 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리더십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승부를 봐야
가야 될 때이고 그것은 지금과 같은 국면이라면 개혁이라는 걸 예를 들면 개혁이라는 이 큰 어떤 과제 자체를 뭐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그게 언론 개혁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개혁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당이 지금의 정부 여당이 그 개혁을 제대로 한 거냐,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모두를 위해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누구 하나 기댈 데 없어서 검찰 조사 받을 때 누구 권력에 기대서 이거 수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만한 뭐도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부르면 가서 죄송합니다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 좀 자주 가요? 저는 그래서 법을 지키며 살죠.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개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어떤 프레임이 아니라 지금 정책이 왜 실패했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대안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할 때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김민하 평론가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좀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는 우리 이제 발제했던 김보혁 기자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하면 모든 내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토론하자. 네. 단 질서 있게 정리를 하자. 네. 그리고 생각과 다른 거를 틀렸다고 하지 말고 존중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그 속에서 해법을 찾아가 보자.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그 우리 김보혁 기자가 발제한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김민하 평론가의 발제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김종인은 왜 그러는 거냐 뭐 이런 거죠. 어제 연합뉴스 인터뷰. 네, 인터뷰를 통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핵심적인 얘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강해야 한다. 당분간 외부의 시선을 돌리지 마라. 여기서 외부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기대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아주 건방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방지다는 표현까지 쓸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이게 선거를 이겼는데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야권의 승리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자신의 어떤 성과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건방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러면서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만나자면 만나겠다. 하지만 지금 내가 뭐라고 먼저 만나자든지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 이러냐? 왜라고 보세요? 저는 이 메시지에 사실 메시지가 좀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잘 봐야 되는데 첫째로 국민의힘은 자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외부의 어떤 다른 변수들은 없는 거고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중심이 된 어떤 보수 정치 그리고 그 보수 정치로 정권을 교체한다.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구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호의적으로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이 개혁이 덜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냐 결국 국민의힘을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으로 가는 일종의 플랫폼화하겠다. 그래서 윤석열을 국민의힘에 태워야 된다. 그 조건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별도로 분리해서 볼 만한 게 그럼 안철수 대표에 대한 판단은 뭐냐라는 부분을 또 분리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결국은 다 종합을 했을 때 당내에 이제 당권 선거 국면으로 가는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추진했던 개혁이 좌초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여기와 연관돼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김종인식 개혁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제 비판을 하고 그것을 거부해온 세력이라는 게 당내 중진들과 그 중에서도 이제 이른바 이 국민의힘 초선들이 지목을 한 영남 꼰대당에 해당하는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안철수 대표랑 동맹 관계였거든요. 이 관계를 놓고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가 대충 그림이 그려진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저 김보혁 기자도 한번 진단해 주시죠. 왜 저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깥에서 제3지대에서 역할을 해서 국민의힘 개혁을 주동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다른 욕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욕심? 그러니까 윤석열로 뭔가를 해본다. 왜 여차하면 왜 나라고 못하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킹이 되려고 한다? 예, 그냥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메이커를 하려다가 다 김종인 위원장의 시선은 늘 위에 있잖아요. 다 애기들. 짜잘한 것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알라들인 얼라들인데 별의 순간 윤석열이 잘 안 된다면 그 다음은 나 아니야 이런 생각도 저는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변수들을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안철수는 그냥 변수인 거예요. 너무 연세가 많으셔요. 이게
저는 바이든 보세요, 바이든. 네, 여기 있는 분들보다 한참 젊지만 제가 정말 젊지만 또 얼마나 젊다고 그렇게 한참으로 검토를 해요. 항상 생각하는 게 만약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으면 예를 들면 80대 노인이다라고 했을 땐 정말 1년 1년이 다른 것인데 대통령 5년을 80대 노인이 할 수 있는 거냐에 항상 의문이거든요. 좀 듣다 보면 약간 기분이 나빠지네요. 나이 먹은 게 뭐 죄예요? 나이 먹은 게 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근데 뭐 실제로 나는 아직 80대는 아니니까. 아 그럼요. 네.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2017년에 대선 출마를 했었죠. 그때 구호가 대한민국 네. 비대위원장인가 뭐 그랬어요. 예. 그랬었나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했다가 접었고 안철수에 대해서는 그냥 이번이 되게 냉정한 평가가 아니에요. 건방지다 이 표현 정도는 얌전하다는 내용이 이전에도 있었죠. 토론도 못하면서 무슨 시장이냐. 그렇죠.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심지어 단일화 이후에도 표현이 칭찬 같지만 야권 단일화 흥행에 기여해줘서 고맙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흥행의 불쏘시개지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안철수 네. 정리를 하면 이건 유튜브니까 이런 표현 써도 되죠. 얄짤없다 이거 아닌가요? 네.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한테도 얄짤없다. 윤석열한테도 얄짤없다 저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는데. 근데 온도 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지. 얄짤이 없는 정도의. 그렇죠. 근데 안철수한테는 얄짤없어. 저 공 많이 챙기려고 하지 뭐 얄짤없어. 이런 뜻이잖아요. 결국은 그냥 조용히 기어들어와. 뭐 어디 숟가락 얹어? 뭐 이런 거고. 윤석열 딴 데 쳐다보려고 얄짤없어.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은 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한번 좀 더 커봐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가가지고 너 저 1타 강사해 주진 않지만 최소한 수학은 70점 이상 맞고 와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 정치를 하겠다라는 뭐 이런 뭐 발언을 할지 그리고 그 첫 행보를 어떤 것들을 할지 그걸 가지고 몇 월까지 뭘 할 건지 이런 거는 사실은 본인 판단에 달린 거거든요. 지금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 자꾸 하잖아요. 뭐 책을 내고. 그 책 표지는 제가 볼 때 좀 촌스럽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윤석열 위인전 쓰고 뭐 이런 거. 저기 뭐 친구가 썼다라는 네. 3시간 만나서 책 썼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3시간 대화? 반기문 위인전 나오고 나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좋은 신호가 아니고 자꾸 그리고 노인 분들을 만나 뵙고 제가 뭐 100세 철학작가니는 만날 수 있는데 철학이 부족하니까 네, 만나서 배워야죠. 그럴 수 있는데 좀 젊은이들을 만나고 뭐 이런 걸 해야지. 아무튼간 제일 좋은 건 정치를 하지 말고요. 항상 어디 가서든 저는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를 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 그쪽으로 밉시다. 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결제지 시작하면서 자기가 맡아야 될 역할은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하는지까지는 보자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스탠스인 것 같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지금 판단이 굉장히 분명한 게 첫째로 안철수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안철수로 정권 교체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른 후보로 내가 정권 교체할 때 기여를 하더라도 안철수는 그 과정에서도 오히려 장애물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던 아니면 이 3자 구도를 만들어서 본인이 나가든 어떤 경우든 안철수 대표는 뭘 하든 정권 교체에 걸림돌만 되니 가만히 있어라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 이제 메시지인 여기서 거죠. 사실은 재미난 지점이 하나가 도출되는 게 지난주에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사퇴를 한 바로 그날 네. 김무성 전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 한 세미나에서 했던 이야기의 공통 분모는 차기 지도 체제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들어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얄짤없다고 하는 메시지가 정반대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국민의힘의 자강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그 노선차가 뭐냐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김종인 어떻게 누가 틀어주고 확실하게 그냥 개혁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라고 한다면 지금 김종인이 비어져 있는 당 안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서로 타협 체제로서 어떤 국민의힘을 운영해 가야 된다. 이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지금 뭐냐면 간극이 큰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또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에서도 완전 평가가 달라지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조정되느냐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조정이 어렵겠죠, 그게. 바로 그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하자는 것까지는 뭐 집단 지도 체제라는 그 지도부의 형태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내가 혼자는 못 먹지만 나도 지도부의 일원은 될 수 있어. 결국은 그렇죠. 이거잖아요. 어차피 이제 대선 관리니까 이제 대선 주자들의 대리인 내세워 그렇죠. 가지고 이들을 그렇죠. 그 협의체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구상이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냐? 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불러오자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금 그 선거 끝나고
합당을 약속한 안철수 대표까지 데려오자 이제 이 구상인데 여기서 이제 대척점에 있는 게 이른바 초선 의원들이 낸 입장 이제 영남 꼰대당을 탈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 당권 선거에서 중진 중에 일원이 당선됨으로써 만들어지는 체제가 바르고 영남 꼰대당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간극을 메워야 되는데 이 간극을 메우려면 초선 의원들이 자기 후보를 내서 자력으로 이 후보를 당선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구조에서 그게 되느냐 그게 어려울 거거든요. 아직도 어쨌든 당내 정치의 중심은 영남권에 있는 것이고 가장 유력한 것은 뭐 이것도 뭐 맨날 바뀌는 거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래도 유력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럼 이 쉽지 않은 간극을 메울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는 그 얘기를 또 하겠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다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슬슬 이제 그 얘기를 할 때가 됐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뭐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뭐 호응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안 된다라고 보는 쪽인데 이거 뭐 가능성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결국 뭐냐. 이 영남 꼰대당으로 끝나는 거냐.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러면 정권 재창출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작년 총선 이후의 상황과 지금부터 벌어지는 상황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쉽게 하면 작년 총선 이후에는 대선 주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전진 배치를 해가지고 전면에 나설 게 아니라 뒤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됐지만 지금은 전혀 정반대라고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무리하고 나갔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거기다가 뭐냐면 대선 주자는 오히려 자기의 입지를 더 이제 넓혀야 되는 이가 지금 뭐냐면 전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김종인 위원장을 이 들어오면 바리케이트 쉽게 그 불을 보듯 뻔한데 거기서 어서 없이 하나요? 거기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런 식으로 중진들이 또아리 틀고 있으면 안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렇죠.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결론은 뭐죠? 제가 볼 때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분당을 해야 됩니다. 그냥. 네. 분당을 하십시오. 분당?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나리오 그렇게 짜세요? 우리 평론가께서는? 아니 제가 시나리오를 짠 게 아니라 네. 한번 권유해 보는 거죠. 영남 꼰대당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초선당과 영남 꼰대당으로 나눠야 된다? 근데 아니, 뭐 초선당일지는 모르겠으나 보시기에 그렇게 간극이 큰 것 같아요. 영남 꼰대당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영남 꼰대당이 될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면은 자르고 나와야죠. 그러면 영남 꼰대당이 되지 조호영 말자고 하는 원내대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지세가 약한 다른 지역에서도 영남만큼의 강한 지지세를 받아서 전국 정당화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생각이다. 그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자기 이제 정당화인데 네. 그러니까 이 요구가 웃긴 거죠. 초선 의원들은 영남의 영향력을 줄이자라고 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영남의 영향력만큼 다른 지역을 키우자라고 하니 그게 근데 여러 차례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호남에서의 어떤 승부나 이런 것들 근데 제가 볼 잘 안 때는 됐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착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있는데 초선대부 영남 이런 식의 구도가 제가 볼 때는 착시라고 보는 게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초선의 절반은 지역구가 영남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충돌 양상으로 간다면 그럼 영남 초선들의 선택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제3그룹이 영남 초선이 등장하는 거 아닌가요? 이들의 선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여러 가지로 흩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미래를 놓고 각 의원들의 계산이 막 흩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걸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쪼갠다, 분당한다. 사실 저는 그것도 뭐 가능성이 크진 않고 제가 권유를 그래서 하는 건데 진정성을 발휘하려면 윤석열은 출마하지 마, 정치하지 마. 그다음에 그렇죠. 국민의힘은 쪼개져.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아니, 쪼갠다고 하면 쪼개라는 거지. 네. 쪼개라고 권유하는 거지. 만약 쪼개는 것이 그것이 또 그분들의 어떤 희망으로 아주 큰 희망으로 되려면 지금 외곽에 구심점이 뭔가 있어야죠. 이 당외에 구심점이 있어야죠. 근데 이제 보니까 불행하게도 보궐선거가 오히려 제3지대를 없애버렸다. 뭐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평가가 돼버리니까 뛰쳐나가기 쉽지가 않은 거겠죠.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구심점이 생기면 또 몰라인데 그 구심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자꾸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보다 사실은 먼저 짚어야 되는 게 인터뷰를 왜 할까를 짚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제주도 가서 쉬겠다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거운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 저 같으면 어디에 가가지고 연락하지 마. 지금부터 핸드폰 오프. 나한테 연락 오면 그냥 쉴 텐데 그게 아니더만요. 보니까 30분 단위로 오면 그렇죠. 사무실에 개인 사무실에 30분 단위로 그러니까. 약속이 있다. 왜 저럴까? 사실은 이거부터 짚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꿈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꿈이 저는 뭐 계속 그 본인이 하는 꿈은 아닐 것이고 만약에 본인이 킹이 되는 꿈이라면 그것은 정상적인 형태의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개헌을 붙여서
예를 들면 이거 하나의 예인데 개헌을 하기 위한 대통령일 수도 있죠. 그렇죠. 한시적인 네. 어떤 그 개헌이 될 때까지의 한시적인 개헌이 나는, 이제 나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 그렇죠. 정치 개혁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임기 단축하고 빠지겠다. 예를 들면 얼마나 네. 욕심을 내려놓는 것 같습니까? 개헌을 하고 와, 오늘 뭐 창의적인 시나리오가 엄청 나오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죠? 분당. 왜냐하면 그죠? 개헌. 네, 뭐 저더러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해야 코너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막 던지는데 아, 누가 PD가 막 아니 시켰어요? 그거보다 더 네. 직접적인 표현이었어요. 적극적으로. 네. 저희는 이 코너를 오래 지속하고 싶습니다. 네, 그 말은 뭐야? 그래야 코너가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코너가 죽는구나. 내가 여기 가만히 또 이렇게 점잖게 하면 아니, 그래서, 네. 소신발을 내야지 OEM발을 한번 쓰나. 아니 그냥 그거 계속 하세요. 적극적만 OEM이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김민하 평론가께서 이제 쭉 국민의힘 상황을 한번 쫙 그러니까 쫙 일배를 주셨는데 우리 김보혁 기자는 좀 덧붙이실 말씀이 있다면. 제가 그 국회의원들을 쭉 만났어요. 한 200명 정도 만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 존경합니다. 어떻게 네. 국회의원이 200명이나 만납니까? 저는 근데 그때 인터뷰하고 나서 쭉 생각을 해보면 초선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 좀 희망이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초선 의원들이 과거 예전 보수의 이 죄과 같은 거 이어받지 않고 오히려 이분들이 의원총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관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선 의원들이 저희들은 관리를 모르는데요. 이러면서 그래요? 조용히 반기를 들고 속칭 또 지르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희 지도부에 위임을 해주시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아니 왜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하세요? 나눠질게요. 이렇게 골지르면서 이제 얘기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건 원내 지도부를 선출을 하건 초선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이분들이 나중에 이 국민의힘을 바꾸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분들 개개인이 아직 개인들의 상품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서 얼만큼 기대를 가질지 모르나 어쨌든 과거 꼴통 보수 정당과는 좀 다른 정치를 할 가능성이 새싹들이 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지향점이 무엇이든 간에 보수의 그러니까 그 꼰대 기질을 탈각을 하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치 발전에는 도움이 된다고 괜찮은 평가할 거죠. 수 있는 예. 거죠. 근데 스크럼을 단단히 짜야 되는 게 보통 이렇게 초선들이나 이렇게 해서 소장파 이렇게 해서 막 나오면 두 가지가 이제 칼이 돼서 옵니다. 첫 번째는 단결 논리죠. 분열을 왜 이렇게 촉발시키느냐. 지금 여당 초선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분열하지 말라. 분명히 108번에 얘기하지 않았냐 옛날에. 근데 언론을 보니까 김남국 의원은 열린우리당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랬더라고요. 네, 젊으시니까. 그다음에 모르죠. 두 번째로 개파 논리가 여기 작용을 해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누구 편이냐.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 적용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원내대표든지 누구든지 지금 김웅 의원 이제 대표 나온다고 하고 원내대표 중에는 지금 유의동 의원이 뜨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이렇게 쓰는데 둘 다 따지고 보면 유승민 게 아니냐 이렇게 들어오면서 초선들이 개파별로 줄 세우기 시키는 뭐 이런 게 작동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는 개파가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덜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어쨌든 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초선들이 자기들의 의도를 관철을 시키려면 거기서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끝까지 할 수 있을 거냐 저는 지켜보는 입장이고 뭐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양당 모두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관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먼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른바 국민의힘 자강론을 그대로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포인트는 이제 오늘 그 두 분의 말씀에서 두 가지가 도출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강을 이끌어갈 지도 체제가 어떻게 정비가 되느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자강의 추동력이 되는 초선들이 앞으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우리 김보엽 장관, 김민하 평론가한테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했죠. 뭐 제가 초선 얘기로. 그렇게 이제 그냥 가름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되는데 없습니까? 이 코너가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니 왜 이렇게 영업 멘트를 많이 해?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상김 시대 이렇게 마무리하죠. 김민하 평론가, 김보엽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